1996년 11월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실에 긴급 호출된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 침투했습니다. 49일간의 추격전, 13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 대한민국은 그날 뼈아픈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의 침투를 탐지할 장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더 잔혹한 사실 하나. 우리 군이 쓰는 무기의 90%가 타국에서 만든 것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러시아 모스크바. 파산 직전에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대한민국 협상단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주십시오. 돈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 무기를 사서 뭘 하겠느냐고. 심지어 미국은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손잡으면 우리와의 관계를 각오하라.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를 수백 대 주문했고, 호주는 한국제 장갑차를 선택했으며 중동 국가들은 한국제 방공 시스템 앞에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이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곰 사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방위 사업의 생존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시간 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파헤칩니다. 첫 번째, 왜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했을까요? 냉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미국은 승리자였고 러시아는 패배자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승리자는 우리에게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곰 사업으로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얻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탱크 몇 대, 헬기 몇 대 샀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장비가 아니라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대한민국 방산의 DNA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할까요? 가격 때문일까요? 성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기가 부족합니다. 미국은 생산 속도가 느리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유럽은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기술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25년 만에 세계 10등권 방산 강국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러시아 기술을 베이스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기술을 구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식 기술이 지금 한국 무기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99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강릉 앞바다에서 시작된 49일간의 악몽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는지, 절망이 어떻게 도약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조립공장이었습니다. M1 육소총은 미국 콜트사 설계, K1 전차는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 기술, F5 전투기는 노스럽 라이센스 생산, 심지어 군복의 단추까지 외국 규격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는 있었지만 설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척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공백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이 끊기면, 탄약이 떨어지면 우리는 미국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1990년대 대한민국 국방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18일 새벽,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북한 상어급 잠수함 한 척이 강릉 앞바다에 좌초했습니다. 탑승인은 26명, 침투 목적은 불명. 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소나? 없었습니다. 해상 초계기? 낡았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 외국산이라 작동법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49일간의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11명 전사, 민간인 4명 사망, 그리고 북한 침투 조중 13명 사살, 1명 생포, 나머지는 도주 추정.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나?
하지만 군 수뇌부는 더 깊은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감시 장비, 정찰 자산, 조기 원금고 체계 모두 외국산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돈과 기술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빠듯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GDP는 6천억 달러 수준, 국방비는 약 15억 달러 남짓, 그중 방산 연구개발비는 고작 10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기술은 주권이다. 우리는 동맹국에게도 핵심 기술은 넘기지 않는다. 유럽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술료는 천문학적이었고 이전받는 기술도 반쪽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임금을 못 받아 파업 중이었고 기술자들은 밀린 월급 대신 무기를 훔쳐 팔았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한국에게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996년 겨울 대한민국 협상단은 모스크바향 비행기를 올렸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국영방산연구소. 대한민국 협상단이 들어섰을 때 러시아 측 대표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기술을 살 돈이나 있나? 협상단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1억 달러 송금 증명서와 대한민국의 보증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러시아 측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불곰 사업이 탄생, 무기가 아닌 기술. 협상 테이블 위에는 무기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T-80U 전차, BMP-3 보병 전투기, Mi-26 수송 헬기, 카이-50 공격 헬기, 그리고 S-300 방공 시스템. 대한민국이 원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 무기들을 주십시오. 하지만 완제품이 아니라 설계도와 생산 기술을 함께 주십시오. 러시아는 망설였습니다. 설계도를 넘기면 한국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998년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루블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방산업체들은 파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안했습니다. 23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무기와 기술 모두 포함해서. 1999년 불곰 사업이 정식 체결되었습니다. 3단제, 도착한 무기들, 그리고 숨겨진 보물. 2000년대 초 부산항에 러시아 화물선이 입항했습니다. 하역된 것은 T-80U 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기 33대, 그리고 각종 헬기와 미사일이었습니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정부, 러시아 무기 대량 도입, 과연 실효성 있을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낡은 러시아 무기를 사서 뭐하나, 차라리 미국 무기를 살 것을. 하지만 군과 방산업체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였습니다. T-80U 전차의 엔진 설계도, BMP-3의 수륙 양성 시스템 도면, 카이-50 헬기의 루터블레이드 제작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산 라인 구축 노하우.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공장에서 6개월, 1년씩 일했습니다. 용접법을 배웠고 합금 제조법을 익혔으며 테스트 프로토콜을 암기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러시아 기술은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우리가 개량할 여지가 컸습니다. 4단계, 역설계와 개량, 한국식 변환.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무기들은 그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T-80U 전차는 분해되었습니다. 엔진, 포탑, 장갑, 궤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했습니다. 이 엔진은 출력은 좋은데 연비가 형편없네. 개량하자. 이 장갑은 두꺼운데 무게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진다. 경량화 무질로 바꾸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엔진 설계를 베이스로 독일 MTU 엔진 기술을 접목하고 한국형 복합 장갑을 입혔습니다. 그 결과 K2는 러시아 전차보다 가볍고 미국 전차보다 빠르고 가격은 둘 다보다 싸졌습니다. BMP-3 보병 전투기는 K2 21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륙 양성 기능은 유지하되 전자장비는 한국산으로 교체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모두 국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대한민국 방산 예산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무기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무기고가 텅 비었다는 것을. 독일은 재고 전차가 100대도 안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000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느라 자국 군대의 재고마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전차 있습니까? 2022년 7월,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궁2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 금액은 140억 달러.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우리는 빠른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 전차를 격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K2는 러시아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차, 그것이 K2였습니다. 폴란드뿐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주문했습니다. 그 베이스는 K21, 즉 러시아 BMP-3의 개량형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북유럽 호칸에서도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자주포. 그 내한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러시아 무기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K9을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세계 9위. 1996년 우리는 세계 30권 밖이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불곰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23억 달러를 주고 산 기술이 25년 만에 수천억 달러 가치의 산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곰 사업의 표면 명분은 전력 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1996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막대한 자원을 쏟을 이유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내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습니다. 주한미군 3만 7천 명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홀로 북한과 대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무기가 모두 미국제라면, 부품이 끊기면, 탄약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불곰 사업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들여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블랙박스였습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개량하려면 미국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무기는 오픈소스에 가까웠습니다. 설계도를 주었고 기술 이전의 제약이 적었으며 심지어 개량과 재수출도 허용했습니다. 왜 러시아는 그랬을까요? 러시아는 계산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로 무기를 만들면 결국 러시아 방산 생태계에 편입된다. 부품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부품 의존도를 줄였고 심지어 러시아 무기보다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러시아는 항의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 기술이 들어갔다. 수출 이익을 나눠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 후 개량 및 재수출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지켰습니다. 러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말 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느슨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느슨함이 지금 한국 방산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가 러시아 무기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산 K2 전차는 러시아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판 기술이 25년 후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불곰 사업은 단순히 무기 기술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산 시스템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방산모들의 핵심은 모듈화와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복잡한 전자장비 대신 단순하고 튼튼한 미케 구조, 높은 미칠도 대신 빠른 생산 속도. 그 모델을 받아들이되 서방의 정밀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하이브리드 방산 모델입니다. 러시아식 대량 생산,
플러스 서방식 정밀 전자장비 플러스 한국식 빠른 납기. 이 조합은 2020년대 무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2023년 방산 수출액 누적액 약 20억 달러, 2024년 예상 수출액 250억 달러 이상. 주요 수출 품목은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차, 방공 시스템, 전투기.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30개국 이상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첫째, 고용. 방산 종사자는 2000년대 초 5만 명에서 2024년 현재 15만 명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2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기술 파급. 방산 기술은 민간 산업으로 흘러갑니다. 전차 엔진 기술은 중장비로, 방공 레이더 기술은 자율주행차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은 드론 배송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외교적 지렛대. 무기를 팔면 그 나라와 혈맹이 됩니다. 폴란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호주는 한국과 조동 훈련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동맹이며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넷째, 생존 전략.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6년 강릉 앞바다 사건. 그날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우리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